네, 연말 지루한 좀 증시 박스권인데도 불구하고 뉴스는 빠르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알류 함께 할게요. 조은정보위원님, 최명석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뉴스 주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일본은행 사실상 금리 인상, 저 수혜주 볼까라는 분석입니다. 조은정보위원님, 네. 일본에서는 그동안 많은 전 세계 국가들이 긴축의 기조를 계속 내세우는데도 불구하고 초저금리의 정책을 유지를 했었는데 네. 일본 너마저 이제 긴축으로 돌아서는 거냐라는 예상입니다. 어떻습니까? 뭐 독불장군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인플레 잡기 위해서 이제 금리를 인상하는 게 트렌드인데 일본 같은 경우 0.25%를 오랫동안 가져오다가 뭐 실질적으로 명목상 금리 인상이 아니라고 하지만 0.5까지 상단을 열어놨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금리 인상으로 인식되는 거죠. 초저금리 시대는 이제 일본에서 끝났다라고 보는 건가요? 네,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어제 그 엔화라든가 또 우리 국내 원화 좀 요동을 쳤었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주제가 일본 사실상 금리 인상 수혜주 볼까? 좀 늦었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네, 이미 어제 상당 부분 주가가 반영됐었고 대부분 시중은행이라든가 특히 뭐 제주은행 같은 경우 상한가하고 오늘 아침까지 급등이 나면서 꺾이는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금리 인상 가장 큰 수혜주는 우리가 은행주를 비롯해서 금융주라고 볼 수가 있는데 또 뭐 일부 뭐 신용 그런 뭐 정보회사도 포함이 되는데요. 이미 이제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조금 시세를 좀 발산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이제 이 금리 인상 수혜 하나만 볼 것이 아니고 이것은 주식시장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지금 현재 굉장히 대응이 까다롭잖아요. 장이 개인투자 입장에서는 연말에 다가오는데 이제 뭐 국회에서 대주주 요건을 말이죠. 얼마로 할 것이냐. 이제 그래 가지고 계속 그 지금 5억 가지고 지금 뭐 줄다리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행안부하고 법무부 그 예산 때문에. 그래서 뭐 고래 싸움이 새우등 터진다고 그러는데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 좀 속 시원하게 해놓으면 주식이 좀 온기를 받을 텐데 아주 답답하잖아요. 어찌 됐든 일단 그런 것들이 다 하나로 집적돼서 나타나는 게 소위 말해서 기술적 분석의 차트다. 네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이제 어젯밤에도 잠깐 이제 언급을 드렸지만 오늘은 우리 지금 이제 단도직입 애청자분들을 위해서 좋은 정보가 바라보는 단기 또는 중기 시장 전략, 그 다음에 또 우리 개인 투자자들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 것인지, 소위 말해서 매매 전략,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네. 자, 이제 근시안적으로, 단기적으로 코스피 차트를 보시게 되면 어차피 저 박스권이에요. 박스권에서 우리 앵커님 아까 말씀대로 오늘 그 무역 그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좀 꺾이기는 했는데 사실 저는 이제 그걸 몰랐어요. 모르고 기술적으로 보면은 좀 이제 높게 출발해서 5일선 저항을 못 들으니까 밀렸다고 저는 봅니다. 예,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 기술적으로도. 예, 그렇죠. 기술적으로도 그렇죠. 자,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아무리 힘들고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서 지금 급락이 나오냐? 급락은 나오지 않아요. 왜? 이미 아까 이제 우리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금리 인상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미 상당 부분 주가에 다 녹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일단 지수는 박스권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미국 시장의 핵심 키는 전 나스닥 차트라고 봐요. 나스닥을 보시게 되면 어제 이게 지금 이제 섬골 모양의 도지를 만들었거든요. 이것이 오늘 또 하나 양선이 난다면 모닝스타가 됩니다. 샛별행이 돼서 여기서 좀 상승으로 전환시킬 수가 있어요.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 오실레이터가 7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교과서적인 그런 이론에 의하면 오실레이터가 20 이하에서는 매수권으로 봐야 된다. 뭐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7이면 과매도 구간이죠. 따라서 지금 이제 답답하고 좀 힘들지만 그래도 지수는 어느 정도 박스권 유지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발 오늘 밤에라도 여야가 합의해서 네. 진짜 이제 지금
10억 정도면 너무 작잖아요. 대주주 요건이. 30에서 50억 정도 되면 또 확 오를 수 있어요. 중소형주들이. 10억 대주주 요인이면 정말 어머머 너무 그렇죠. 작죠. 예. 예, 지금 뭐 강남 웬만한 아파트 하나 2, 30억인데 사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네. 예, 어쨌든 그렇게 볼 수 있고 이제 좀 매크로하게 아까 말씀 이제 드리고자 하는 게 바로 지금 현 상황이 어느 상황이냐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준비한 자료를 표를 보면서 하나하나 설명드릴게요. 왜냐하면 단기, 중기로 다 그림을 그리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금리 때문에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별로 멱을 못 추고 있는 그런 양상이었잖아요. 그러면 이 금리의 가장 바로미터가 물론 이제 퍼스널 그러니까 PC가 있긴 있어요. 그게 바로미터긴 한데 전체로 나오는 게 바로 CPI 증가율입니다. 그러면 이 지금 CPI 증가율 추이를 보게 되면 6월 달 9.1이 고점이면서 서서히 꺾이고 있어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팩트가 됩니다. 어떤 팩트가 되냐면 자 CPI 증가율이 낮아지면 그 다음에 연준에서 금리를 공격적으로 인상할 이유가 없죠. 예,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서서히 꺾고 있으니까 금리도 이제 우리가 좀 안정권에 접어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기준금리를 보게 되면 지난번에 이제 보게 되면 우리가 점도표에서 뭐 내년에 5에서 5.25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기준금리가 4.25에서 4.5까지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0.25가 대략 1년 10개월 동안 유지됐던 저금리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이 금리가 유지되다 보니까 가파르게 올랐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0.5에서 4.5까지는 가파르게 올랐지만 보통 우리는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의 어떤 생각을 지배하는 거에 이렇게 어떤 종목도 마찬가지거든요. 오르면 한없이 오를 것 같은 그래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금리 똑같죠. 그런데 여기서는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구간에 와요. 자, 4.5까지 올라서 내년 상반기까지 뭐 빠르면 1분기 5에서 2.5 간다 하면은 여기서 0.75 더 오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보면은 역시 이제 기준금리가 서서히 좀 머물거나 그다음에 또 이제 뭐라 그럴까 이제 피보선 조금 시간이 지나야 되겠지만 이 금리에 대해서도 이제는 정점을 향해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왜 이런 설명을 드리냐면 주가하고 배치돼서 움직이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실질적으로 뭐 지금 금리가 높다 그래도 시중 금리는 꺾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네. 이 표가 미국의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의 주봉인데요. 이게 역시 또 고점이었죠. 이 주봉이 서서히 이게 지금 빨간색은 여러분들 미국은요 이게 음선이에요. 그럼 여기서 위에서 장대 양선, 장대 음봉을 들여오면서 이미 꺾이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더 먼저 꺾였어요. 이것도 꺾이고 있죠. 그러면 이제 금리의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중금리가 먼저 꺾이고 있다. 기준금리는 올라도 그렇게 탄력적으로 좀 올리지 못한다. 예? FOMC에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문제는 뭐냐면 리세션, 경기 후퇴 그에 대한 염려예요. 그걸 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뭐냐면 미국의 2년하고 10년 장단기 금리 차를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0.8까지 벌어졌다가 지금 0.6, 0.7 벌어졌거든요. 아까 제가 어떤 말씀 드렸죠? 기준금리 차트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계속 오르면 우리는 이때부터 꺾이죠. 근데 이때 두렵죠. 근데 지금 내리니까 또 하나씩 내릴 것 같죠. 이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소위 말해서 우리 차트만 봤을 때 관성의 법칙에서 내렸다면 회귀의 본능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회귀의 본능이라는 것은 이 베이시스를 좁힌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이제 서서히 주가가 이제 그냥 바닥을 칠 그런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이것이 이제 결정적인 것이 저는 금년에 말이에요. 네. 이제 금년 마감일도 얼마 안 남았지만 나스닥 저는 분기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이 4분기 차트가 지금까지는 파란색이죠. 아까도 제가 나스닥 차트를 띄워주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살짝 그냥 빨간색 도지만 나면 1월 효과도 있을 수 있어요. 1월 효과. 그래서 우리가 좀 기대해 보자. 게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국회에서 좀 원만하게 해결되면 정말 더 좋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건 이제 하나하나 보게 되면 팬데믹 이후에 금융장세, 실적장세, 금리가 올리면서 역금융장세, 지금 역실적장세예요. 이것이 언제까지 될 거냐면 내년 1분기까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좀 길으면 뭐 상반기까지 보는데 그때는 이제 뭐냐면 금리가 고점을 치고
서서히 그것도 오랫동안 그러니까 갑자기 5점에서 갑자기 내리지는 않거든요. 어느 정도 좀 이제 몇 달 갔다가 그다음에 내리거든요. 그게 바로 피부시라고 그러는데 정책 변화죠. 그때부터 이제 그게 끝나면 다시 한번 시장은 좋아질 거예요. 그러면 역실적 장세는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해야 되냐? 그걸 보게 되면은 금융 장세에서는 주가 상승률이 가장 크고요. 역금융 장세 최근에 주가가 많이 내린 게 바로 금리를 올리면서 내렸거든요. 예. 그러면 역실적 장세에서는 이미 주가가 선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하락 탄력 그러니까 하락률은 줄어드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느냐? 바로 롱텀으로 본다면 매수인데 사실 우리 개인투자도 얼마나 지금 짜증나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긴 안목이 아니면 사실 전체 대형주 매수는 좀 어렵겠죠. 그러면 우리의 스탠스는 어떠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월 종목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특히나 성장형 가치주. 성장형 가치주는 뭐냐면은 내용이 있으면서 시장과 함께 소위 말해서 박앤세일로 같이 내렸던 종목들이에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느냐? 10월 달, 11월 달 신규 상장 종목들이 펀더멘탈은 상당히 좋으면서 내린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이제 조정받을 때 모아가면 1월 달 우리가 수확을 거둘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전략까지 제가 살펴드렸네요. 예, 그렇군요. 경기 후퇴 우려감이 오늘 반발 매수세를 좀 눌렀습니다. 굉장히 좀 아쉬운 하루였는데 오늘의 주제인 일본은행 사실상 금리 인상. 그동안 선진국들이 긴축 정책을 펼치는 동안에도 초저금리를 고수해온 일본이 사실상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들면서 수혜주 볼까? 이것은 글쎄요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한국은행도 금리 인상하고 미국도 금리 인상할 때 수혜주가 뭐 그렇게 없었는데 일본이 금리 인상한다고 해서 수혜주가 뭐 그렇게 있겠어요. 예, 제주은행이 어제 상한가까지 나타났다가 오늘 또 꺾이는 걸 보면 이미 좀 늦었다.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네, 사실상 지금 증시가 좀 크게 바라봐 주셨어요. 긴 안목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계절을 읽잖아요. 지금 역금융 장세에서 역실적 장세로 돌아서면서 이제 금리의 좀 피크아웃은 좀 지나지 않았나라는 의견을 내줬습니다. 네네. 네. 저는 관점에서 늘 권유드리고 싶어요. 근데 개인 투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미 많이 올라온 뉴스가 나오는 거. 그리고 아까도 제가 이것은 이제 수혜주는 이미 끝났다고 말씀드렸죠. 단기적으로. 이미 그때는 늦는 거고요. 두 가지 관점. 우리가 투 트랙이라고 그러는데 소위해서 바벨 전략이에요. 단기하고 중기하고 보면서 우리의 전략을 수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아까 우리 차트, 나스닥 차트라든가 코스피, 코스닥 차트를 한 것은 단기적인 관점이고 그래도 우리가 전체 숲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떤 위치인지 그런 걸 봤을 때 제가 좀 중장기적으로 좀 긴 호흡으로 볼 필요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 설명드렸어요. 네, 역실적 장세 진입이다. 네. 라는 부분이요. 예. 예, 1월 효과는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월 효과에 좀 선점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그 힌트까지 줬어요. 자, 이번엔 최명석 의원님 의견도 들어볼까요? 네. 네, 이제 이번에 그 일본이 이제 물가가 상승하면서 이제 엔제 사실상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상당히 오랜만에 있는 그 현상이죠. 근데 미국도 금리를 인상하고 유럽도 올리고 우리 한국도 올리는데 오로지 이제 일본만 올리지 않았죠. 근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참 특이한 나라인데 어쨌든 선진국 중 유일하게 초저금리로 버티는 일본이 이번에 이제 물가 상승하면서 금리가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뭐 그러다 쇼크하면서 세계 금융시장에서 좀 이제 시선을 집중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이제 뭐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일본하고도 약간은 이제 간접적인 영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어쨌든 간에 이제 미국도 오르고 유럽도 오르고 우리나라도 올랐지만 일본도 금리를 올리면 아무래도 관련주가 좀 오를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제주은행이라든가 푸른저축은행이 급등했는데 일반 신용은행도 대출 금리가 많게는 7%에서 8%까지 이제 올린다. 뭐 그런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또 지금 적용하는 것도 있고요. 그러면은 당연히 그동안 이제 저가 금리에서 고가 금리로 가니까 당연히 시중 은행들이 당연히 상당히 좀 수익을 보고 있겠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제 대형주 중에서 KB금융, 하나금융지주, 뭐 신한지주중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먼저 도표를 한번 좀 보시면 이제 KB금융이 이제 45,000원짜리가 52,000원 벌써 20% 올라갔거든요. 근데 뭐 여기 한번 추세가 이제 상승 추세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급등한다는 말은 못 하겠지만 어쨌든 예전에 초저금리에서 2, 3%에 받던 대출 금리가 지금 7%, 8%면 수익이 벌써 2배 이상 증가하죠. 그래서 한번 추세가 살아났기 때문에 요즘 보면 또 각 대형 이제 은행이
외국인기관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전고점 한 6만 원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또 한 종목 보시면 이제 하나금융지주인데 이 종목도 보시면 이 종목도 요 근래 들어서 바닥을 한 3만 7천 원대 보고 있다가 4만 7천 원, 거의 25% 정도 수익이 났는데요. 전고점이 한 5만 원대까지 갈 수 있습니다. 5만 원, 5만 2천 원에서 뭐 가만히 있어도 금리를 올리면서 수익이 증가하기 때문에 KB금융, 하나금융지주, 또 신한지주 등이 약간은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다. 네. 왜냐면 추세가 살면서 외국인 기관이 좀 들어오니까 좀 뭐 단기적으로는 좀 보셔도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오늘 뉴스 확인해 봤고요. 그리고 우리 증시 안에서는 대주주 요건 완화나 금투세 부분 아직 기댈 그 뉴스들이 있습니다. 그 뉴스가 또 나오는 대로 단도직입에서 또 빨리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분석해야 하고요. 자, 이번에는 업종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핫 키워드의 주제를 화면으로 먼저 보시죠. 네, 너무 아쉽지만 중국에서 제로 코로나를 이제 폐지한 이후에 의료 대란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의료 인력, 장비, 의약품 등의 이제 부족 현상. 조은정 부위원님, 네. 어떻습니까? 오늘 무더기로 상한가를 나타내기도 했잖아요. 네. 좀 짚어봐야 되겠죠? 네. 참 이제 중국에서 처음에 우한에서 우리 코로나가 발생했잖아요. 네. 그 중국이 참 그 사회주의가있기 때문에 딱딱 막아서 그동안 방역을 잘 해왔는데 다시 되돌려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과응보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좀 중국이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뉴스를 통해서 보시겠지만 이거 어디죠? 그 장례식장 그것도 뭐 이렇게 없어서 난리고 그렇습니다. 일단 중국이 얼만큼 코로나가 심각한지 현황을 보시게 되면은요. 제로 코로나 폐지 이후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무증상 환자 수를 14일부터 얼마나 많으면 발표를 중단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료 인력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산소 호흡기, 장비, 약품 모든 것들이 다 부족한 그런 현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중국 전역에 중환자 집중 치료실이 있는데 그걸 ICU라고 합니다. 병상이 13만 8,100개라고 그래요. 대략 중국 인구가 14억에서 15억 정도 되는데 10만 명당 한 9.8개 워낙 적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주 난리도 아닌가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오늘 앵커님 말씀대로 오늘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상한가도 뽑고 좋았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참 이제 주식이라는 게 보면 세상 그 사는 이치가 새옹지마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다 뭐냐면은 주가가 많이 내렸잖아요. 그러면 참 절묘하게 또 어떤 모멘텀에 대해서 그런 종목들이 상승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코로나 관련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볼 수 있겠고, 하여튼, 그럼 우리는 어떤 매매를 해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오늘 상한가 많이 뽑았잖아요. 네. 제주은행 상한가 뽑고 아침까지 여러분들 막 현혹시켰죠. 그래서 결국은 한 고점에 10% 빠졌거든요. 사실 왜 제주은행 왜 잘하냐면 황금 맥점이 완전 저점에서 잡아가지고 하여튼 뭐 이렇게 급등이 나와서 제가 잘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미 뉴스가 나오면 그때부터는 경계 모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코로나 관련주를 들고 계시다면 내일 또 한번 상승이 나오면 그때는 일정 부분을 매도하는 그런 전략이 좋다. 왜냐? 이미 주가는 선 반영은 돼 있고요. 실질적으로 가만히 냉정히 보시게 되면 물론 중국이 여러 이제 뭐 의료 시설가 모자라지만 우리가 하는 것들 마스크라든가 예를 들어서 어떤 그런 병실, 산소호흡기가 바로바로 중국에 다이렉트로 수출이 될까요? 그거 좀 우리가 봐야 될 거예요. 그러면 직접적인 연관성 그런 것들을 우리 냉정히 보면은 좀 우리가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어떤 글로벌의 그 현상을 보게 되면 코로나 환자 수가 급증 나왔을 때 네. 주가가 꼭지에서 내렸거든요. 그런 것들을 반면 교사로 삼는다면 지금은 일단은 내일 또 한번 상승이 나온다면 오늘 상승이 많이 올랐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수익 실현하시고 그다음에 또 새로운 접근은 좀 자제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미 오늘 상한가를 나타낸 종목들
선반영으로 내일 또 오른다면 그때는 이제 매도권이다라는 면입니다. 단기적으로는요. 종목으로 좀 볼까요? 오늘 상한가 간 종목이 메가이시스죠. 뭐 다른 것도 핫했죠. 여러 가지 있는데 뭐 마스크도 있고 그런데 이제 왜냐하면 아까 중국에서 좀 난리잖아요. 근데 메가이시스는 어떤 회사냐면은 예, 바로 산소호흡기 그걸 만드는 회사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증 환자들이 많으면 혼자 자가 호흡을 못 하니까 산소호흡기로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 탑픽은 메가이시스예요. 자, 메가이시스 차트를 보게 되면은 참 약간 제가 참 이게 절묘하다고 그랬죠. 이게 많이 조정. 메가시스 차트를 보세요 한번. 이거 월봉이에요. 자, 월봉을 보시게 되면 이때까지 24,000원까지 갔었어요. 근데 이 차트를 보게 되면 참 기가 막히게 만들어져요. 바닥에서 십자를 만들거든요. 이런 것들이 상승을 알리는 신호예요. 근데 어떻게 닭이 뭔지 계란이 뭔지 모르겠지만 중국에서 코로나 이렇게 창궐했죠. 어떻게 알았겠어요. 참 그래서 이거 보면 참 절묘하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개인차분들께 일단 뉴스라든가 어떤 현상에서 앞서서 우리가 그 찬스를 포착하려면 진짜 기술적 분석의 도사가 되셔야 된다. 늘 강조드리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그때 황금 몇 점이 포착했는데 어찌됐든 이것도 한 오늘 네. 상한가 같죠. 양음 양양. 내일은 음상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이거 한 8,000원 정도 되게 되면 매도하는 전략이 좋다. 그래서 이것은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네. 이것은 이제 특징주를 우리 메가시스가 상한가 갔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내일은 한번 좀 수익 실현 전략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네. 조언 드릴게요. 네. 물론 이슈가 먼저 중요하지만 이렇게 기술적 도사가 돼서 네. 이렇게 매도하는 그런 전략도 놓치지는 말아야 되겠네요. 타이밍을 놓치지는 말아야 되겠네요. 네. 오늘 코로나 관련주들 얼마 전만 해도 그 중국의 방역 이제 완화로 중국 사람들이 의약품을 사재기한다라고 해서 의약품 업종이 급등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번엔 뒤이어 중국의 코로나 확진자 증가로 의약뿐만 아니라 장비, 뭐 산소호흡기나 또 인력까지도 부족 현상으로 코로나 관련주가 더 좀 광범위해졌습니다. 또 뭐 산소호흡기와 관련한 장비라던가 오늘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전에 우리가 코로나가 좀 증폭할 때 우리나라가 5천만 명 인구인데 그때 감기약이 없어서 뭐 감기약을 살려면 3일 걸리니 뭐 일주일 걸리니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중국은 인구가 15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인데 중국은 10억, 무려 30배가 많은 나라에서 약도 없죠. 뭐 진단키트도 부족하죠. 뭐 산소호흡기도 없죠. 상당히 좀 열악한 현상이죠. 그래서 사실 이제 중국이 이제 위드 코로나 되면서 2주일 만에 확진자가 폭증하는데 사실 뭐 중국 정부에서도 포기했으니까 당분간 뭐 몇 달은 가겠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비해서 중국에서도 중국이든 유럽에서도 이제 약품을 뭐 감기약이라든가 뭐 진단키트 그런 이제 제품을 원하고 있다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면 가장 가까운 우리 한국에서 또 수출이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약세장 속에 요즘 보면 뭐 의료기기, 제약주가 강세인데 제가 이제 부강약품을 추천해가지고 계속 지금 한 15%, 20%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오늘도 상승이 나갑니다. 그래서 부강약품이 그 타세놀이라는 감기약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없어서 못 팔았는데 예전에요. 지금 만약 중국과 수출이 된다면은 상당히 좀 많이 수출할 수 있는 뭐 그런 기회가 될 것도 같습니다. 진단키트주 하나 좀 볼까요? 네. 진단키트주는 제가 예전에 엑세스 바이오라는 종목을 제가 추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수익도 꽤 났었잖아요. 그래서 예. 이제 진단키트 관련주 또 글로벌 최진단 전문 기업이고요. 진단키트 관련주 또 코로나 관련주인데 이 종목을 이제 차트에서 보시면 네. 제가 예전에 우리 이제 단도직입에서 설명을 드려서 한 바닥 대비 한 40% 수익이 나오는데 다시 한번 상승합니다. 근데 꼭 우리가 중국에 수출했으면 좋겠지만 또 기대감이잖아요. 기대감. 뭐 네옴시티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전쟁 뭐 재건축이 있지만 사실 지금 뭐 제대로 된 거 없지만 지금 뭐 몇 배씩 갔잖아요. 그래서 그 네네. 기대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엑세스 바이오가 다시 수익을 준 다음에 횡보에 다시 정배열로 들어섰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3,700원인데 한 15,000원에서 16,000원 정도로 갈 수 있으니까 좀 잘 보시면서 좀 단기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액세스 바이오는 최명숙 위원의 수익권에 있었던 종목이기도 한데 또 한 번의 또 시세 창출을 또 노려볼 수 있을 법하네요. 자, 관련주였습니다. 자, 오늘 핫 키워드 중국의 의료 대란 관련 업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